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열심히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는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워낙에 다툼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고부 갈등이라는 걸 겪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개념이라고는 항상 저 멀리 놔두고 사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꽤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 한 5살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차를 덮치는 바람에 운전하시던 아버지는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며칠 있다 깨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를 뒤따라 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은 저는 그때부터 고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전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슬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저는 외톨이고 불쌍한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 사건 이후 친척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제 부모 잡아먹은 년이라고 멀리하셨고, 아무도 저를 맡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던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죠. 할머니는 당뇨를 앓고 계셔서 일을 하기 어려우셨고, 저희는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지원금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 정도만 할 수 있었어요. 이로 인해 저는 자연스레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또래처럼 뛰어놀지도 학원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살아가는 일상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제가 잠이 들 때면 머리를 만져주시며 제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또 나중에 커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들 덕분에 저는 꼭 성공해서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부모님이 안 계셔도 저는 자존감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8살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할머니는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오래 앓으시던 당뇨병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가 결혼하는 건 보고 가고 싶다던 소망은 결국 이루지 못하셨죠. 저는 그때 온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항상 우리 새끼 불쌍하다며 아픈 몸으로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할머니. 그런 할머니는 오랜 병마와 싸우다 저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세상은 네가 생각한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눈을 감는다는 게 원통할 뿐이지만, 이제는 너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아무도 너를 감싸주거나 도와주지 않아. 이 헬미 말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우리 손녀는 분명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할미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 테니 열심히 살아야 한다. 사랑한다, 우리 새끼." 할머니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시며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혼자가 되었어요. 두렵고 무서웠지만 살아야 했어요. 살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식당이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운이 좋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에 성공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여도 복지도 좋아 저는 지금껏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질 수 있었고, 차곡차곡 제 명의로 된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목돈을 모으다 보니 결국은 수도권 집 하나 살 정도가 되었죠. 너무 꿈만 같았어요. 상상 속에서나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나니 그 순간부터는 아무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며 행복한 미래만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결혼할 나이가 다 됐더라고요. 가족의 따스함을 항상 꿈꿔오던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까다롭게 굴었죠. 어쩌다 한번 남자를 만나도 성격이 안 맞다거나 까칠하거나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남자들은 바로 이별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33살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그는 시청 공무원이었죠. 외모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는 성품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고아로 자란 저를 무시하던 남자들과는 달랐죠. 제 과거를 털어놓으니 오히려 혼자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한 제가 존경스럽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본인보다 한참 어린 저를 존중해주곤 했고요. 이런 면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함께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 생각했죠. 계절이 4번 바뀔 동안 연애를 한 우리는 이제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늘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걸 꿈꾸던 저는 당연히 승낙했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갔습니다. 먼저 예비 시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한 한정식 집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된 저는 몹시 긴장하고 또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엄마 아빠가 없었으니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뭔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러고는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다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가 너니?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우선은 하도 우리 아들이 사정을 해서 나오긴 했다마는 일찍 부모님 죽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면서? 그럼 가정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겠네. 나는 요즘 애들처럼 싹수가 노란 애들을 내 며느리로 들이긴 싫은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 저는 오자마자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시모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을 언급하니 너무 불쾌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뇨.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 할머니 밑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랐어요. 항상 어딜 가든 예의를 중요시하라고 배웠고 아무 데서나 남을 헐뜯지 말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돌려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수습하기 시작했죠. 당신 왜 오자마자 사람 신기를 건드려? 나는 착실하고 인상이 좋아서 너무 좋구만. 얘야, 지금 무슨 대기업 공장 다닌다며? 그런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견하다, 대견해. 네 시엠이 될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우리 아들이 지금 공무원이지만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 나는 이것 말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시아버지는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습니다.
시모와 다르게 제 손을 잡아주며 열심히 잘 살라고 응원을 해주시더군요. 같은 부부라지만 어쩜 이렇게 성향이 다를 수가 있는지.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저는 겨우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첫 대면은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말 부부가 된다는 설레임을 갖게 됐어요. 신혼집은 제 손으로 마련한 집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 대신 혼수는 시댁 쪽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모가 연락이 와 저보고 같이 혼수를 보러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말해준 주소로 찾아갔죠. 그런데 도착한 장소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대형 중고가전 제품들을 파는 매장이었어요. 예, 왔니? 뭘 그렇게 놀란 표정을 하니? 여기가 중고가전 제품으로는 유명한 곳이야. 시중에 나온 물건들 중에 없는 게 없어. 그러니 나랑 한 바퀴 돌면서 이것저것 골라보자꾸나. 이렇게 말을 하시며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를 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제 인생의 첫 결혼이고 신혼인데 저희 보고 중고 제품을 혼수로 채우라뇨. 물론 저 혼자 살면서 집에 TV라든지 냉장고도 있었지만 저도 그때는 제 물건들을 중고로 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새 제품을 꼭 사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저를 끌고 다니며 5년도 넘은 제품들을 고르기 시작하는데 미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네요. 이거 TV 얼마예요? 뭐 30만 원이요? 너무 비싸다. 좀 깎아줘요. 그것도 모자라 가격을 깎기 시작했고 안 깎아주면 인상을 팍팍 쓰시며 큰 소리를 치는데 너무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솔직히 저 이런 중고 제품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신혼인데 어떻게 남의 쓰던 물건을 써요? 뭐 중고가 어때서? 새 제품도 하루만 써도 중고가 되는 거야. 이제 보니 너 돈을 아낄 줄 모르구나. 그래가지고 언제 돈 모으고 애 낳고 그러겠어? 결혼하면 아주 살림을 거덜내겠네. 안 되겠다. 너 결혼하면 경제권 네 남편한테 넘겨라. 너같이 사치가 심하면은 언제 길거리에 나앉을 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겠니? 아니 어머님, 새 가전제품 사고 싶은 건 모든 신혼부부들의 소망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부터 구두쇠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10,000원짜리 하나만 쓰려면 덜덜덜 거리고 꼭 필요한 데만 산다고요. 그러니 경제권 넘겨라 마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어따 대고 말대꾸야. 이거 오늘 보니 지 시애미도 잡아먹을 년이네. 내가 저번에 그랬지? 예의 없고 싹수 없는 애들 싫어한다고. 됐다. 네가 정 싫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 우리는 혼수 못 해주니까 네가 새로 사든 네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쓰든 너 알아서 해. 너같이 개념 없는 애한테도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혼자 택시를 타고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집에 오는 내내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 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 결혼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해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 결혼 못하겠다고 화혼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곧장 제게로 왔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뒤에 제게로 와 한 번만 시댁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가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면서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향하더군요.
전 가면서 또 시모와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시댁에 들어가니 먼저 시부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 오늘 낮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마. 나도 저 옆편 내가 그런 짓을 벌일 줄은 몰랐어. 아까 전화 받고 알았다. 내가 혼수를 근사한 걸로 새 걸로 사주마. 그러니 기분 풀어. 당연히 우리 아들 첫 장가 가는데 새 제품으로 사줘야지. 나 충분히 그 정도는 돈 있어. 시부는 제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사과를 하시며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셨어요. 그리고 시모를 불러 세우더니 직접 사과를 하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놈의 여편네 한 번만 더 헛짓거리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왜 결혼 앞둔 애들에게 초를 쳐?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사업해서 부족함 없이 돈도 주잖아. 아니 나는 요즘 중고도 새 것처럼 깨끗하니까 좋은 걸로 사주면 되는 줄 알았지. 또 어서 사과하지 못해? 아무튼 오늘은 미안하게 됐다. 그런다고 파혼을 선언하니? 너 때문에 나까지 나쁜 년 됐잖아. 네가 사고 싶은 거 사줄 테니까 이제 기분 풀어라.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긴 했어요. 물론 저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요. 먼저 꼬리를 내리시는데 끝까지 발톱을 세우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파혼 사건은 일단락이 됐어요. 그 이후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며 혼주석에 빈 의자만 있어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할머니 생각을 하며 앞으로 후회 없이 잘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모든 게 좋았어요. 부부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또 반갑지 않은 불청객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시모는 툭하면 제가 고아라서 뭘 모른다면서 아는 척하며 절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대신 집안일을 해온 제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성질을 냈죠. 결국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배워야 한다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억지로 신부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시모는 한 번씩 시댁을 가면 밥을 차릴 때 몸가짐이 정갈해야 한다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고 밥상 차리는 순서까지 따져가며 잔소리를 해댔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남자가 어디 주방일에 참견하냐면서 시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내보내곤 했습니다. 물론 여자가 음식을 배워놓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자기 딸도 아니고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음식을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가르친 거 검사한다며 시아버지 생신상을 직접 차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예, 그동안 가르친 거 검사도 할 겸 네가 시아버지 생신상 좀 차려봐. 네? 혼자요? 에이, 엄마, 그건 무리예요. 저도 남편도 반대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챙겨준 생일상 한번 먹어보고 싶네. 아버님,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드시고 실망하실까봐. 난 맛이 있든 없든 괜찮다.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건데 뭐든 안 맛있겠어. 평소 말수가 적으신 분이 그렇게 말하시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가 돼서 한 번도 안 차려드리는 건 좀 그렇다 싶어 결국 이번만 제가 차려드리기로 결심했죠. 저는 시아버지 생신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인터넷으로 생신상 차리는 법을 검색해가며
최선을 다해 상을 차렸어요. 물론 남편도 저를 도와 함께 준비했죠. 그리고 다 준비될 때쯤 시부모님이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시모 눈빛이 딱 봐도 어디 트집 잡을 거 없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첫 술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아유 이게 개밥이야 쓰레기야. 너 지금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니? 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려가며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생트집을 잡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덜 익었네, 간을 못 맞췄네 하며 군시렁거리는데 화가 나려는 참에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불평할 거면 그만 드세요. 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결국은 입을 닫고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별로라고 해놓고는 입에 맞는지 먹을 건 다 먹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저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시모로부터 따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다 보니 역시나 또 막말이었죠. 너는 그게 뭐냐? 억지로 먹느라 혼났네. 우리 아들이 그딴 거 먹으면서 사느라 살이 빠지지. 저는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지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어머니, 정말 잘 만드시던데요? 혼자 밥 한 공기 뚝딱 드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세요? 그리고 제 남편 결혼하고 더 살쪘거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얘가 뭐래. 말대꾸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하여튼 싸가지하고는. 됐고 한 달 있으면 내 여동생 생일이니까 그때 와서 한 번만 더 차려. 좀 해봐야 늘지. 저는 이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시아버지도 모자라 시어머니 동생 생일상까지 제가 차려야 한다뇨. 제가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자초지종을 말했고 남편은 저 대신 전화기를 받아들어 시모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걸 우리 집사람이 왜 해요? 괜히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나는 집안일 늘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왜 네가 난리야? 너 밥 잘 먹이겠다는 건데. 그런 거 안 시켜도 이미 잘해요. 진짜 엄마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집사람 괴롭혀봐요. 그럼 나 다시는 엄마 안 봐. 아들이 엄마 안 보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으니 겁이 났는지 시모도 일단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남편 앞에서 대놓고 괴롭히지는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언제는 주말에 시댁에 갈 일이 생겨 간 적이 있었는데 시댁 근처에 한 무리 아줌마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시모랑 다른 아줌마들이더군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신나게 누구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댁에 거의 왔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 보였어요. 에휴, 내가 인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 원. 조금만 뭐라고 하면 지 남편한테 금방 일러바치고. 에휴, 내가 죽겠다 죽겠어. 어머, 그 정도야? 역시 부모 없는 것들은 없이 자라서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몰라요. 요즘 며느리들 싸가지 없는 애들 많으니 초장이 꽉 잡아놔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막장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왜 이혼 안 하고 산대? 아들이 걔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아니, 절대 아니지. 내 보기엔 그년이 내 아들 약점이라도 잡은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버러지 같은 걸 좋아할 리가 없지. 어머, 어디서 그렇게 못돼 처먹은 게 왔대? 왜 결혼시켰어? 에휴, 몰라. 공장 다니면서 돈은 많이 벌었다는데 알게 뭐야. 그게 몸 팔아서 모은 돈인지. 그럼 그렇지. 그런 년들이 순진한 남자 등쳐먹는 건 잘하잖아. 이렇게 동네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험담까지 하는 걸 듣고 가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가서 시모 뒤에 서서 말했죠. 어머, 그래요? 그년 얼굴 좀 보고 싶네. 아마 이 대화 들으면 걔가 아줌마들 머리 다 뜯어버릴 것 같은데? 어머, 네가 여기 왜 있어? 제가 한 명 한 명 노려보니 다들 제 눈빛이 무서운지 도망치기 바쁘더라고요. 다들 멀어지고 시모와 저만 남았을 때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말했어요. 앞으로는 뒤에서 되지도 않는 헛소문 지어내지 말고 앞에서 얘기하세요. 정 그렇게 며느리가 싫으시면 연락 자체를 하지 마시고 얼굴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싫다면서 왜 자꾸 부르시는데요? 아니, 그게 넌 또 음침하게 뭘 엿듣고 있었어. 엿들은 게 아니라 하도 크게 욕하길래 들은 거죠. 앞으로 입 조심해요. 저 더 이상 안 참습니다. 저도 성깔이 있다고요. 며느리한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제 말을 듣고 시모는 저의 강경한 말투에 한 발 물러서더군요. 헐레벌떡 도망치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에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겪고 살아야 하는지 어찌나 한숨이 나오던지. 시아버지와 남편은 정말 천사같이 좋으신 분인데 유독 시모만 저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니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의 사건을 잊어갈 때쯤 결국은 제가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제가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들고 갈 가방을 고르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제 하나뿐인 명품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 돈 한 푼 제대로 안 쓰고 모아온 스스로가 불쌍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자신한테 주는 선물로 산 거였거든요. 근데 사놓고도 너무 아까워서 정품 확인만 하고 포장 그대로 놔둔 게 통째로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그 가방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어디 갔는지 봤냐고 물어봤죠.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 이거 우리 엄마 가방 아니었어? 어?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이상하다. 저번에 엄마가 우리 집 왔을 때 이 가방 들고 나갔거든. 생각해보니 들어올 때는 작은 가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못돼 처먹은 시모가 이제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싶어 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어머, 얘 뭐 하는 거니?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당황하는 시모를 보고 저는 제 가방 사진을 눈앞에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내 가방 여기 있죠? 당장 내놔요. 내가 어떻게 산 건데 그걸 훔쳐가요? 어머, 어쩜 넌 시애미를 도둑년 취급을 하니? 증거 있니? 증거 있냐고. 뻔뻔하게 나오는 시모를 보니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더라고요. 아마 증거가 없는 줄 알고 그랬겠죠. 그치만 저도 증거도 없이 도둑 잡겠다고 쳐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구는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 당연히 있죠. 가방 갖고 와서 당장 안에 택 확인해봐요. 다행히도 제가 그 일련 번호를 정품 확인하려고 찍어놨거든요. 아마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본인이 훔친 게 탄로날 것 같으니 시모는 인상을 팍 쓰면서 가방을 들고 나와 제 앞에 던졌어요. 가족끼리 이것도 못 빌려주니? 금방 돌려줄랬더니 집이나 뒤지고 원. 야박하다 너 정말.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돌려준 가방을 살펴보니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에 쓰레기가 들어있고 얼마나 험하게 다뤘는지 겉에는 얼룩의 스크래치까지 나 있더라고요. 정말 속상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저런 인간 손에 들렸을 가방을 생각하니 분이 안 풀렸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들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든 쓰레기들을
시모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죠. 더러워. 그냥 도로 가져가고 돈으로 줘요.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친년이. 내가 가방 못 쓰게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이미 더럽혀진 거 쓰기 싫으니까 가져가라고. 이건 절도의 재산 손괴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제값 내놔요. 시모는 도와달라는 듯 남편을 쳐다봤지만 도둑질까지 한 시모를 남편은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결국 시모는 풀죽은 목소리로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오늘까지 보내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서 시댁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이런 엄마를 둔 게 창피한지 대신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곧 돌아온 제 생일에 더 비싸고 예쁜 가방을 선물해줬죠. 이걸로 저는 어느 정도 화를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차일피일 미루며 가방값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의 신경전은 더 악화되어만 갔죠. 이렇게 지독히도 저를 싫어하고 괴롭히던 시모는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야 그나마 진정이 됐습니다. 막상 제 아들 닮은 손주 얼굴을 보니 좋은가 보더라고요. 알아서 애도 봐주겠다면서 나서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제 아들을 예뻐하는 시모를 보니 이제 그만 시댁이랑 화해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우며 꽤 평화로운 삶을 살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사업을 하시던 시아버지가 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해 망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액수가 너무 커서 집은 물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되는 건 다 팔아야 했고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돼버렸습니다. 이 일로 시부모님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허름한 투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돈도 저희가 조금 보태드렸고요. 시모 생각만 하면 길거리에 나앉든 고시원으로 가든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동안 옆에서 저를 많이 아껴주고 챙겨주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냥 모른 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다시 제 길을 노리신다면서 곧바로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으시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꼬박꼬박 투룸 월세도 내야 하고 관리비라도 내야 하니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했습니다. 그 나이에는 회사 다니기가 힘드니 식당이나 청소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나마 남들 눈에 안 띄이는 건물 청소를 선택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무시하던 시모가 청소부 일을 한다니 조금은 통쾌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 먹고 굳은 일 하니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열심히 사시라고 응원을 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예, 잘 지내니? 우리 손주도 잘 있고? 네, 잘 크고 있어요. 어머님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눈치는 눈치대로 보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아무데나 싸대는지 아주 고역이다 고역. 이렇게 말을 하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너 모아둔 돈 좀 있지? 1,000만 원만 줘봐. 급한 일이 생겼다. 너 그 정도는 있잖아. 시어머니는 무슨 맡겨둔 돈을 찾는 것처럼 1,000만 원을 당장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곱게 말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명령처럼 말하는 시모를 보니 조금이라도 응원해드렸던 제 마음이 싹 사라지더군요. 왜 말이 없어? 네가 경제권 관리하잖아. 우리 아들이 번 돈 중에서 1,000만 원만 입금해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니, 1,0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갑자기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들한테 부탁하세요. 뭐 이년아? 내가 급하다고 말했잖아.
아들은 너한테 말하라고 하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어서 내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 테니까. 어머님, 저번에 제 가방값도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근데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당장 입금하라뇨. 솔직히 어머님 사시는 그 집 보증금도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제 사정을 설명하고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제 말에 열이 받았는지 화를 내며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뭐? 역시 고아 출신 애들은 싹수가 노래서 안 돼.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널 반대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고. 너는 네 애미애비가 없어서 가족 소중한 줄 모르지? 너처럼 지밖에 모르는 고아년 때문에 우리 집에 애군이 낀 거 아니야. 이게 다 네 탓인 줄 모르지? 너는 나중에 나보다 더 지독하게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 같은 년한테 붙잡힌 내 아들이랑 손주가 불쌍해 죽겠다 아주. 시모는 그렇게 잔뜩 열을 내고 제가 반박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같이 온 사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번에 훔쳐간 제 가방을 장비로 난도질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온 메시지는 니년 얼굴도 이렇게 만들어버릴 줄 알아. 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를 보고 있는데 찾아와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깟 돈 1,000만 원도 안 준다면서 아이 보는 데서 말이죠. 저도 열이 받아 반격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울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강제로 있는 힘을 다해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서 이런 미친 시모와 더 이상은 안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메시지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경악하더라고요. 시모에게 정말 미친 것 같다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정말로 지쳤다며 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정말 둘 중에 한 명은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면서 격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와 연을 끊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중간에서 컨트롤하기 힘들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인연을 끊든 무시를 하든 연락을 차단하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와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어요. 그것도 영원히요. 며느리를 고아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모와는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 전 이제 그 소식을 제가 직접 전할 일만 남았어요. 제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해야 마음 편히 떠나겠다 싶어 그 말만은 제가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통쾌하다 할 만한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바보같이 말로만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금껏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뺨을 치니 이대로 쉽게 물러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계획을 마치고 저는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시모 집으로 찾아가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돈 드릴 테니까 집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고, 왔니? 그러게, 이렇게 순순히 주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니?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내려갈게. 제가 돈 가지고 왔다니 세상 상냥한 말투로 저를 마중 나오더라고요. 돈 앞에서 달라지는 태도가 정말 웃겼습니다. 저는 돈 봉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는데 그냥 드리긴 좀 뭐해서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돈을 전부 꺼내 시모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길바닥에 제가 던진 돈이 흩날렸고
얼굴에 돈을 맞아가면서 시모는 그것도 좋다며 허겁지겁 주워 담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참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시모가 돈을 다 줍는 걸 지켜본 다음 마지막 한 장을 주울 때 말했습니다. 이제 그거 주우면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뭐야? 근데 왜 100만 원밖에 안 돼? 지금 장난쳐? 지금 이 시애미 놀리려고 이러는 거지? 아줌마, 당신한텐 그 돈 100만 원도 아까워. 좋다고 주울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좀 현실이 느껴져? 며느리한테 뒤통수 맞으니 기분이 어때? 피가 거꾸로 쓴 거 같지? 뭐? 아줌마? 너 미쳤어? 한번 죽어볼래? 내가 당신한테 죽긴 왜 죽어? 또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당신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보자고 한 거야. 어디 한번 또 때려보시던가. 저번에는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안 참아. 인생이 불쌍해서 경찰서에 신고 안 하는 줄 알아. 그러니 앞으로 당신 아들 쪽팔리게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알았어? 그리고 나 고아 맞는데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으니 그딴 소리 짓거리지도 말고. 돈 100만 원도 없어서 비굴하게 사는 주제에. 뭐 인연이? 그리고 그 돈은 마지막 정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아껴서 잘 쓰세요. 갚을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출발할 때 뒤를 돌아보니 시모가 한 손에 돈을 쥐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남의 딸 귀한 줄은 모르고 괴롭히더니 자식한테 버려졌다고 우는 꼴이 우스웠죠. 택시 안에서 저는 바로 시모 번호를 싹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그 이후 단 한 번도 시모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3년째고요. 시모는 남편을 통해서 저와 화해하기를 요청했지만 싹 다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고아라는 소리도 무슨 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늘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보신다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번에 거절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자식이라서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에 다녀오라고는 해요.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모 몰래 저희 집에 와서 소주 한 잔 하고 가십니다. 시아버지도 시모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제게 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가끔 오셔서 손주 얼굴도 보고 가시고요. 시모는 들어보니 지금도 건물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생활력이 강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딱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 시모에 대한 연민이나 감정이 없어요. 아마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며느리인데 너무했다고 저를 질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적은 사건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더 자세한 일들을 적는다면 저를 그래도 위로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제게 욕을 하시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생을 더 올바르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편과 아들,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도록 할게요. 다들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